오늘 역사적인 후보자 토론이 지금 유튜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라면 당연히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나가야 합니다. KBS가 주관사고 KBS, MBC, SBS가 동시 송출하는 그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나왔지만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희한한 해석 때문에 야 이건 정말로 편파방송이다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다 모였습니다. 600만 유튜버 구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가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평가받자라는 이런 역사적인 후보자 토론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 KBS가 주관하는 KBS, MBC, SBS 공동 송출의 후보 토론회에 있는데 그 후보 토론회는 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만 나옵니다. 그래서 유튜버는 우리가 정말로 연합해서 민주진보 단일 후보인 정건식 후보의 토론회를 직접 개최하자고 긴급하게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저와 박시영TV의 박시영 대표가 함께 진행을 할 것이고요. 민주진보 단일 후보인 정건식 후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송출하고 있는 공동 주최하는 유튜버가 저희들 스픽스 박시영TV, 백만 채널 그리고 강성범TV, 뉴스토마토, 안진걸TV, 시사발전소, 시사급발진 그리고 노정열TV, 이현영TV, 굿모닝, 충청TV 등 총 600만 명의 유튜버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채널이 공동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진행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시영 대표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좀 긴장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열띠게 이렇게 박시영 대표가 끌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하고 그 전 대표만 좀 긴장한 것 같고 후보님은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요즘에 토론 뭐 여러 군데 방송 다니시면서 뭐 많이 적응됐죠? 후보님? 예, 뭐 적응도 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참 성심껏 저를 지원해 주셔서 제가 요새 힘이 나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뭐 얼굴이 살이 쏙 빠져야 되는데 실제 좀 살이 좀 빠지기는 했는데 뭐 다시 원기를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면 할수록 힘이 더 납니까? 하면 할수록 야 괴롭다, 어렵다,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침에는 괴롭고 저녁에는 힘나고 그렇습니다. 매일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뭔가 시민들이 바라는 거, 국민들이 바라는 거 반드시 이제 이루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박시영 대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이렇게 선관위에서 해석을 특이하게 했느냐? 요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 그 토론 규칙에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선거방송 토론에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초청 이제 대상자를 정했거든요. 그 정한 기준이 뭐냐면 4년 이내 이 출마를 해서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 이거나 또 선거기간 개시 전날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한 후보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선관위가 개최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전자는 과거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10% 이상 그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라고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정건식 후보는 처음 출마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참신한 후보는 체계적으로 배제하게 돼 있어요. 요 문제가 잘못돼 있죠. 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거 기간 개시 전날까지 여론조사 평균 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CBS하고 KSY 그리고 쿠키뉴스 한길 리서치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거든요. 정근식 후보가 그 뭐 조사 개요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1위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득표율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1위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CBS나 쿠키뉴스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규정에 지상파, 공중파죠. 공중파 방송 3사나 종편 아니면 YTN이라든가 연합뉴스처럼 보도 전문 변성 채널 그것도 아니면 일간신문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주한
여론조사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공교롭게 서울시 교육감 지금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간신문이나 방송 3사, 종편 어느 곳에서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CBS하고 후키뉴스 두 군데만 했는데 이 두 방송 채널 언론사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가 않은 거예요. 선관위가 아까 얘기했던 방송 토론 규칙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기들은 조전영 후보, 왜냐하면 지난 4년 전에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전영만 데리고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희 후보만 이제 지금 현재 KBS와 토론하게 됐는데 뭐 잘 됐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나왔어요. 6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후보자 토론에 이렇게 이제 열면 될 것인데 자, 특이한 뉴스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희 후보하고 맞짱 토론이 무산됐는데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적게 나오는 네. 좀 후보들하고 따로 이렇게 토론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얘기 듣고는 예, 3명이 30분 동안 토론을 하라 그러는데 그건 저한테 굴욕을 참아라. 예. 굴욕을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지요. 그럴 수가 없지요. 저는 KBS가 이번 결정을 할 때 당연히 해야 할 다른 중요한 그 일간지나 그 종편에서 여론조사가 없다면 KBS가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후보를 초청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허지도 않고 일종의 직무유기지요. 직무유기를 해놓고는 과거에 10% 받은 사람만 초청한다. 그건 아마도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이 했던 그런 부정 편파 선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과거 2022년도에도 경북교육감 선거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걸 개정을 해야 하는데 안 했어요. 근데 왜 이 문제가 되냐면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걸 중앙선관위사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조사를 공평 선거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거든요. 그 얘기는 나름대로 공신력을 확보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공평 조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선관위가 계도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간지 빼고 인터넷 신문이나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새롭게 그렇다면 선거 여론조사로 등록이 된 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조사 결과도 당연히 응당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 해태를 한 겁니다. 업무 해태를 한 거죠. 방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뭐 지상파 종편을 통해서 열심히 알리도록 선관위가 주선은 못할 망정 이런 방식으로 진보 교육감 후보를 배제할 수 있느냐. 당연히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고요. 비판 성명 그리고 또 외부에서 직접 시민단체가 규탄하는 이런 집회도 갖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셨죠. 예, 제가 처음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말씀드렸고요.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기자회견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서울교육청 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하지 않고 홍보를 하나? KBS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가 공영방송인가? 오늘로서 잘못하면 KBS가 사망선고를 시민들이 내릴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정도 상황이면 사실 언론사가 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든지 이걸 뭐 다르게 편성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관위주체 토론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야, 윤석열 정부 하에서 대단하다. 아니 1위 후보를 배제하고 TV 토론 초청을 안 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조전혁 후보한테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무쟁점 선거가 오히려 조직력이 센 그 어르신들이 많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조전혁 후보한테 더 유리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이게 쟁점이 됐거든요. 특히 아까 우리 정근식 후보께서 나머지 두 분과 3인이 토론회 하는 거를 불참을 통보를 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래야 이 이슈가 되거든요. 만약에 네. 거기 참여했으면 이슈도 안 돼요.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야 이런 일까지 있었어? 이번에 꼭 투표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중앙선관위에서 이번에 이런 결정이 절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누구 보라고 한 결정은 아닙니까? 중앙선관위 정말로 이렇게 해서 선거관리를 제대로 했다, 공정하다 이런 평가받기 어렵다고 저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질문지를 사전에
그 안내를 해줬어요. 조전혁 후보한테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겁니다. 오늘 토론에서 그걸 안내한 것도 좀 이례적으로 보이고요. 그 예산 이 TV 토론회 하는 예산을 서울교육청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네. 5천만 원 책정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세금이 시민들의 세금이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제가 서울 교육감에 당선돼서 방금 전에 5천만 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죠? 어찌됐든 참 선관위의 결정 그리고 KBS 결정은 더 어처구니가 없고요. 공영방송 KBS가 실제로 1, 2 후보의 토론을 보고 싶은 국민들의 바람을 깡그리 무시하고 선거 분위기도 실제 10월 16일 뜨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누굴 보라고 하는 그 결정인지 시민 여러분들이 똑똑히 살펴보면서 나중에 정말로 판단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후보께 이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엄청 바쁘게 지금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민심은 어떻던가요? 요즘 바깥에 나가보면. 제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해서 이 시민들을 만나보는데요. 온통 국민들의 이 눈과 귀가 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가 있어요. 서울시 교육감 후보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저로서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정치적 그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 여의도 불꽃 축제 전에 시민들을 만나보고 또 어디 시장에 가서도 또 상인들을 만나보고 또 어떤 그 지하철역에서 만나보고 그러면 시민들의 관심이 정부 정책에 대한 거기에 가 있지 교육감 선거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어서 제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참 힘들게 지금 악전고투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시민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이제 시민들에게 10월 16일 선거 서울교육감 그리고 민주진보 단일 후보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세우고 있는 일종의 좀 뭐 슬로건이나 이런 좀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확실히 좀 각인되게 하는 게 있습니까?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대학에서 40년 있으면서 학계에서는 뭐 정근식 그러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런데 일반 그 교육계나 시민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어서 제가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또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여전히 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참 불행하게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좀 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절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저의 삶이 얼마나 진실되게 왔는가, 그래서 어떻게 서울 교육을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릴 기회가 너무 적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알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근식 그러면 잘 모르니까 앞에다가 이제 정정당당 정근식, 민주진보 정근식, 정정정 이렇게 제가 알리고 있습니다. 예, 정정정이면 두드리는 정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알리는데 잘 뜨지 않는다 그죠?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뭐 잘 뜨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어제 제가 우리 집에 이제 배달되어 있는 선거 공보물을요. 저도 뜯지 않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 이제 오시니까 한번 이렇게 봤는데 아마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도 아직은 관심을 좀 드러내기는 뭐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 자 이렇게 보면 박시영 대표 이번 16일 자 본선거고 11일 12일 다음 주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네요. 이번 주 금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데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쭉 갑니까? 그래도 어느 시점 되면은 좀 고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조 당연히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선거인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이게 이제 진보 보수 대표 주자들이 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김건희 국감이 지금 치러지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예. 이게 사람들의 눈과 귀는 워낙 그 정권의 명태균부터 시작해서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정치 이슈에 다 지금 그 몰입해 있거든요. 사실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제
몰입된 것이 어떻게 재보궐선거 투표율로 연결시킬 거냐가 관건인데 좀 지난주와 이번 주 다 징검다리 휴가들이 있었잖아요. 10월 1일, 3일 또 이번 주에 9일 수요일 날 있는데 수요일 날 쉬고 목금 또 쉬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금요일 토요일 날 투표를 하셔야 한다. 사전 투표를. 왜냐하면 본선거 때는 이번에 임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8시까지 투표장에 가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만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선거의 투표일은 금요일, 토요일이다. 이번 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뭐 저도 이번 금요일 날 이제 투표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으니까 투표장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최대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선거 전문가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책 그리고 인물에 대한 것들 모르고 구도만 가지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민주 진보 단일 후보, 보수 단일 후보 이렇게 나오면 구도가 좀 어떻게? 저는 그런 구도로 만약에 가면 그 진보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무시 후보가.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도 세지만 교육 정책도 그 굉장히 그 평가가 혹독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 있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뭐가 떠오르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 많고 여론조사 해보면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해보지 않습니까? 뭐 복지정책, 외교안보정책, 뭐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해보면 교육정책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거든요. 그만큼 평가 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선거의 성격 규정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아마 진보 후보를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저희들이 탈탈탈 후보를 틀어보기로 하고 지금 댓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유튜브 채널이 동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우리 채널에 올라오는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 이렇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박동국님, 김여우님, 현현기경님, 정성을 다하고 정정정 저희 집은 내표 정근직 후보께 바칩니다. 다섯 아이들을 이렇게 닉네임으로 쓰시는 분 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댓글 여러 방식으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공유하면서 이 방송 진행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제 여쭙고 싶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그 1985년도에 그 국립대학, 지방 국립대학인 전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고뇌하고 연구하고 그랬죠. 2003년도부터 서울대학교로 옮겨서 우리 또 다시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동반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틈틈이 우리 사회에서 법률을 정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에 제가 기꺼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정확히 말하면 친일 반미적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인데요. 거기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지난 4년 전에는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간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분들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진실 규명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치유를 하고 좀 더 국가 권력과 화해를 하고 하는 그런 작업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흐트러진 우리 교육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 일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좀 더 다가가서 그분들을 잘 아우르고 잘 배려하고 잘 위로하면서 우리나라의 서울 교육의 미래 방향을 정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있다. 그런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지금 현재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떤 게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잘 지적을 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1번은 졸속입니다. 졸속. 이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5년 동안에 뭔가를 조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예를 들면 처음 출범하자마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했다가 불과 며칠 만에 취소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통입니다. 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보수적인 합리적 보수주의자들도 야 그거 좀 무리한 정책이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2,000명을 고집을 합니다. 네. 민주주의 또는 진보주의자들의 의견은 뭐 물론이고 합리적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조차 그냥 듣지 않는 그런 거지요. 세 번째는 때때로 퇴행입니다. 퇴행.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요. 가장 큰 것이 예를 들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다 깎아버린 거지요. 이것은 등록금 고등학교는 4번 등록금 내거든요. 네. 등록금 4개 하는 만드는 그런 겁니다. 저는 이 졸속과 불통에 그치지 않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권위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주의, 네. 학력주의 그런 것들에 대한 향수가 있는지 자꾸 돌아간다. 근데요, 미래는 우리 사회는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과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 간의 대결이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주 진보를 자청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주의자들도 반대하는, 다시 말하면 상식의 세계와 비상식의 세계의 대결이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고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이번 말씀하신 우리 그 KBS 뭐 토론을 대담 형식으로 치르는 그 전형적인 비상식의 세계에 속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건전한 서울 시민은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도 사실은 그 뉴라이트 역사 왜곡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고요. 또 한 가지는 강남의 주민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킬러 문항 기억나시죠? 예. 그 수능이나 뭐 내신에 있어서 킬러 문항 막 없애겠다 막 이러면서 예. 그 학원 막 그 잡들이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리 서울 시민들 또는 좀 범위를 좁혀서 강남 3구의 그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열망을 잘 이해를 해요. 제가 서초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어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열망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네. 그분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큰 대의에 네. 더 나아가서 교육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한류가 대표하지요. 경제적으로 세계 7위, 뭐 10위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은 아직 교육 부분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이 되지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서울 교육을 잘 이끌어서 문화 선진국, 경제 선진국에 이어서 교육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흔히 진보는 형평성을 중시하고 네. 보수는 수월성을 중시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육은 이제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한다. 네. 그렇죠? 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하고, 그렇죠? 네. 두 번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그 열망을 좀 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일부 개인이나 일부 소수 집단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에너지로,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30년 후에 20년 후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로 키워야죠. 네. 그렇게 하려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과거와 같은 그 입시 위주의 암기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의 창의적인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야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서울 시민 전체가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학생들이 자기가 실제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 갈등, 학교 내 갈등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기본적인 교육의 원칙은 학생들이 타고난 바의 적성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런 방향으로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공부가 신나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은 공부가 신나는 게 아니라 지겹죠. 어떤 때는 고문입니다. 고문.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억지로 시험을 쳐서 강요를 하면 그것은 고문 행위나 다름이 없다. 고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민주공화국의 제1원리입니다. 네.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주자. 우리 기성세대들이 힘을 합쳐서 젊은 세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교육자의 또는 교육감의 핵심적인 철학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아까 이제 서초구 사신다고 그랬는데 예.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도 그 말씀 주셨는데 서희초 예. 그 사태 관련해서 예. 그 자주 방문하신다. 예. 그때도 그랬고 이번 그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사실 교권 침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사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예. 학교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많은 분들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서희초등학교 앞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교권 회복은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인 제1원칙이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어렵게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 근데 우리 사회는요. 선생님들이 언제부턴가 하고 싶은 수업을 제대로 못 얻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 혹시라도 내가 학생들을 교육적인 견지에서 가르치면 네. 이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럼 불안에 떨고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두 가지.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수업에 전념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교권 회복의 제1원칙이고 두 번째는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의료 인력, 네. 간호 인력들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덜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분들 속으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은 있어요. 그 마음을 가졌는데 정부가 그렇죠. 제대로 예산으로 뒷받침 못했죠. 국민들은 충분히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국가가 수고원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배려를 못한 거죠. 학교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절대적으로 밀어줘야 하고 교육감이 나서서 그런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인정하고 배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리더십이 절대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와 정말로 교육 철학이 남다르다. 역시 교육관이 다릅니다. 정근식을 뽑아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 좋은 댓글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 혹시 KBS나 MBC, SBS 지금 동시 송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동시 접속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 연합했던 우리 유튜브 연합 방송이 동시 접속자가 많겠습니까? 이 후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KBS, MBC, SBS가 더 많겠죠? 아마도 여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훨씬 더 많습니다. 보니까요. 저는 이번 그 교육감 선거에서 두 가지의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첫째, 민주 진보를 내 뜻을 둔 후보들이 전부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그런 선거는 없었어요. 두 번째, 소위 말하는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유튜버들이 처음으로 통일됐습니다. 야, 저는 두 가지 이 통일을 지금 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근식 후보가 얼마나 큰일 하셨냐면요. 선거 캠프에서 이거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긴급히 모여서 하자고 해서 대한민국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데 워터마크라고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자막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유튜브 연합 방송이라고. 네. 이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박희영 대표와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그 공이 누구냐? 천하 통일을 하시려고 하는 정근식 후보 때문에 600만 유튜버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이 다 모여서 동시 송출을 하는데 조금 전에 비교해 보니까요.
실제로 KBS, MBC, SBS의 동시 접속보다 우리가 한 10배쯤 많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유튜브에서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잘 오신 거예요. KBS, MBC, SBS 가는 것보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좋은 자리를 캠프에서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있다면 지상파 종편 보도 전문 채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유튜브 채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연 것은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대 후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조전혁 후보 어떤 분이신가요? 저한테 질문입니까? 예. 뭐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그 선거에서 입후보 하신 분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방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조전혁 후보께서는 제가 알기로 인천 남동을에서 정치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도 또 교수로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출마하셨죠.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출마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을과 경기도 교육감에 도전했다가 다시 서울시 교육감에 다시 도전했다가 이번에 다시 도전하는 거잖아요. 뭐랄까요. 교육감은 좀 더 자기의 어떤 교육 철학과 자기의 근거지가 좀 더 뚜렷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교육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육감은 정치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사람이 돼야 하고 교육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 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은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다시 배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과의 피드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감할 수 있어야 선생님이 되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묻고 싶지만 이 우리 유튜브 연합 방송에서 제가 특정 후보를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요새 학교 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 현장의 과제입니다. 그렇죠? 네. 학교 폭력이나 그런 것과 연루가 되어 있는 분은 교육감으로서는 약간 좀 미흡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그 진실화의 위원장도 하시고 친일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국가폭력을 주로 본인이 맡아서 그 진실 규명도 하고 그다음에 치유, 화해 이런 부분에 본인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아까 모두의 말씀 주셨는데 이제 국가폭력 얘기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학폭 이게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전혁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니까요.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간접적으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슬로건 보니까요. 르라이트 친일교육 심판 이렇게 지금 슬로건 쓰고 있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전혁 후보가 이제 보수 후보로 알려져 있고 르라이트 인사로 대개는 이제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뉴라이트라고 하는 말보다 더 핵심적인 말은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거나 특정 정파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큰일 나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독립투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무장투쟁도 하고 또 실력 양성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삼연운동을 통해서 전 민족적 의지가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이름으로 가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헌법의 기본 씨앗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광복이 되면서 이제 또 나라가 되고 또 한국 전쟁과 권위주의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선진국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특정 그 정파의 입맛대로 왜곡하거나 또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요새 이제 세계적으로 2016년도에 네. 그 이른바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그 탈진실 또는 포스트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미래 세대들은 지금 굉장히 미래가 불안합니다. 네. 아노미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죠. 이런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게 되면 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의 기본 틀이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왜곡된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서울교육청에 옳은 역사위원회 네. 또는 좀 더 선생님들이 쉽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 객관적인 자료들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자료를 찾아서 볼 수 있는 역사정보자료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좀 더 폭넓게 균형감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아까 이제 교권 침해 관련해서 한번 질문 드렸는데 사실 교권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학생 인권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가지 네.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 현장에서 접목시킬 거냐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근본적으로는요, 이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호 연관성, 상호 보완성의 관계에 있어요. 인권은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똑같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인정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권 개념입니다.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학생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학생 인권이 보장되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교권이 바로 서려면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대립 충돌하는 걸로 하면 할수록 문제는 풀어지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이 인권의 상호 연계성, 상호 보완성 이런 것들을 원칙 하에서 인권과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서는 그러한 정책이 절대로 필요하다. 저는 현재로 이제 학생 인권의 문제는 지난 10년간 상당한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약간 주춤했거나 후퇴했던 교권의 문제를 다시 확립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을 서포트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아까 있습니다. 이제 본인 소개할 때 학생 동반자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과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 자체가 학생과 동반자. 저는요, 제가 참 20년 전에 전남대학교를 떠날 때 나를 가르친 건 8월이 학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은요, 일방적으로 저의 어떤 지식이나 이걸 갖다가 전달받는 대상자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옆에서 이 코치를 하면 나보다 더 아주 저도 놀랄 만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 교수 마지막 때는 학부 학생들과 같이 쓴 논문이 4편이나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어떻게 하냐? 처음에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의 그 생각을 듣고 좀 더 의미 있는 주제로 모은 다음에 다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걸 조사하게 하고 발표시키면 제가 거기에다가 몇 가지 이 코멘트를 하죠. 야, 이 책을 좀 더 읽어봐라. 이것은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더 고쳐보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 갑니다. 현장에. 현장에 같이 가서 조사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학생들한테 주고 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발표를 또 시키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한 학기만 하더라도 교수 개인이 쓰는 논문보다 더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의 그 잠재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좋은 선생을 만나면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이거 할 수 있구나. 이런 선생님과 함께하면 나도 이런 글을 쓸 수 있네. 이야, 그런 자신감이 공부의 첫 출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상대 후보죠. 보수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가 했던 발언을 가지고 직접 이제 후보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박근혜 정부 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에 국사학계는 실제로 90% 이상이 좌파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역사학계에 오래 몸담고 계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90% 이상이 좌파 맞습니까? 그것은 한쪽 치우친 곳에서 보니까 90%가 좌파같이 보이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 공동의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아주 잘 발전되어 왔습니다. 90%가 역사학자 90%가 좌파면 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 치우치는 곳에서 보니까 90%가 좌파처럼 보이는 거지요. 예. 아니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좌파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도 한 번도 좌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또 조정희 후보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제가 아는 분이지만 좌파 방송에 나가서 유튜브 채널에서 후보가 뭐 정책 토론을 한다 본인도 뭐 좌파 방송에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이 좌파라는 말을 계속 씀으로써 이게 프레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학계의 90%가 좌파다. 그러면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좌파인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진보 쪽에서는 진보 보수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예. 보수보다는 진보에 대한 어감이 훨씬 좋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수 쪽에서는 좌우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예, 좌파보다는 우파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90%가 좌파라는 말은 완전 거짓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조정희 후보가 일제 식민지 시대라고 우리가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제 강점기라는 단어를 우리가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북한에서 쓰는 단어다. 그래서 북한과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으면서 일제 강점기라는 단어를 쓰는 것 아니냐라면서 북한 표절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참 언급하기 민망스러운데요. 강점기라고 하는 표현은 을사보호조약이나 소위 합방 그 조약이 불법적으로 처음부터 불법적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강점 상태하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 첫 출발은 1894년 7월 9일 날 일본군이 경복궁을 들어가면서 농민혁명 당시에 동학군을 토벌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시다시피 1907년에 우리나라 대한제국 군대를 갖다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불법 무도한 것을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소위 말하는 국권 상실 과정은요, 일제의 강권적 포괄에 의해서 지령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일제의 강점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친북 좌파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지금 교과서 그 검정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예. 승인하는 현대사 예. 이 한국사 다루는 검정 교과서에 대부분 다 일본 이 일제 강점기 이런 용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북한 역사적 표절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또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건데. 근데 이거는 프레임 싸움에서 조전혁 후보 만약에 이걸 들고 나온다면 세게 불리할 것 같은데 본인한테. 왜냐하면 아까言った친일 뉴라이트 이 전선이 구도가 형성이 되면 무조건 불리하죠 조전혁 후보한테. 안 그런가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뭐 북한 역사책을 보지 않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표현도 북한에서 표절한 것이다. 솔직히 이제 학자로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걸 참 프레임 뭐랄까요? 맞춰서. 다른 말은 하기 어렵고 좀 우리의 이 역사학의 연구 성과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런 얘기 없죠. 물론 북한식 그 역사는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특정한
인물 중심으로 그냥 짜져 있기 때문에 북한식 역사 해석은 우리 동의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건전한 역사적 상식이 북한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바지요. 그 우리 5.18 문제에 대한 해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5.18 광주 시민들이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것을 북한 군대가 와서 했다. 그런 억지 주장은 이제 발붙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유권자는 판단까지 해야 되니 예. 걱정을 하시지만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뭐 미미한 현실이겠죠. 뭐. 그런데 이제 실제 후보로 나온 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일종의 사상 논쟁 비슷하게 끌고 가는 것이 참 이제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그렇죠. 참 이런 발언들 보면 예. 먹힙니까 실제로 이렇게? 아예 하면? 안 먹힙니다. 저는 안 먹힐 거라고. 만약에 이런 주장이 조전현 후보 입에서 자주 반복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선거 구도가 친일 대 반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짜진다. 예. 무조건 친일을 들고 나온 후보가 패배하게 돼 있죠. 예. 자, 학자로서 그 이제 경험으로 이제 어쨌든 축적된 경험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간단히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좌파다, 자 종북 세력이다, 예. 친북이다, 예. 그리고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쓰고 그쪽 편에서 이제 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아니 그쪽에서는 지금 진보 쪽을 다 좌파, 종북, 전체주의 세력 이렇게 몰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제가 좌파다, 뭐 우파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갈라진 사회를 좀 더 통합할 것인가. 저는 그런 일에 충실해 왔기 때문에 저를 좌파라고 말하는 분들은 균형이라고 하는 말 또는 우리 옛날에 중용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것도 좌파적인 용어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이제 좌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좌파가 아닌 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 약간의 의무감처럼 갖고 있는 면이 있는데 오히려 그 무시하는 것이 네. 오히려 더 바른 선택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당신들은 신친일파냐. 유전인 뉴라이트를 신친일파 이렇게 부르던데요. 박진영 교수는 뉴 니혼진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던데 어쨌든 이제 이런 그렇죠. 지난번 우리 광복절 사태 때 광복절을 광복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지 또는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랄지 그런 말은요 있을 수 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한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직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책임이 없어요. 우리 이 나라에서 언제부턴가 예.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습니까? 문제를 일으키고도. 예. 이거 참. 누구 하나 옷 벗지 않는. 자 실제로 이제 보수 진보 후보의 대결인지 아니면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인지 미래의 대결인지 과거의 대결인지 이런 것들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교육감 후보로 이제 일단 나와서 조희연 이제 전 교육감이죠. 예. 이제 주요 정책을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요 정책을 그대로 승계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예. 그 정책의 어떤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한 발 더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 조희연 교육감 상실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성취는 많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한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많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는데 그 성과를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저는 서울 교육의 주인이 서울 시민이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동시에 시민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틀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 책임지는 그런 서울 교육을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1 공약을 그걸로 잡았습니다.
1공약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 다시. 시민과 함께하는 그게 서울 교육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네. 다시 말하면 그 뜻은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인 목표는 교육 선진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창의적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는 교육 당국도 중요하지만 시민적 토대가 굳건해야 한다. 시민들이 전부 그런 방향이 옳아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그래 힘있게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서울 교육의 기본 방향을 시민적 지지 속에다 굳건하게 뿌리 내릴 것인가. 이게 앞으로 남은 그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AI, 예. 이 디지털 교과서 도입인데 예. 그 선생님들은 이걸 시범 실시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전면 도입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전면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실험용 모르모트가 아니에요. 아직 그 AI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검증한 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저는 1, 2년, 2, 3년 유예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도입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바깥에는 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긴급하게 도입하려고 하느냐? 그 저기 업체가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니 야 교육도 이제 소위 말하는 사업용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경기도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좀 과하게 제가 추측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필요성이 지금 현재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느냐 AI 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그 교육감이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실 규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선거운동 하시면서 서울대나 아까 전남대 교편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예. 제자들 연락이 좀 옵니까? 자주 오지요. 자주 옵니다. 네. 그 선생님 힘내세요. 뭐, 네. 뭐 그렇게 하고요. 많은 그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네. 격려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다시 정근식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때때로 들기도 합니다. 그 최보선 후보하고의 단일화 예.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뭐 어떻게 뭐 성과가 있습니까? 뭐 이야기는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정도를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죠. 네.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 아까 이름 마케팅 할 때 정 얘기를 하니까 예. 일각에서 그때 뭐 김어준 총수가 그 얘기 하던데 예. 쪼꼬빠이 정 예. 그 뭐 다스베이다 그 청중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예. 한문으로 그 정자 있지 않습니까? 예. 뜻정자 예. 이 마케팅을 좀 하자 제안도 있던데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정근식이라는 이름을 아직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아서 네. 당신이 살아온 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따뜻한 정이다. 동시에 바를 정이다. 제가 별명이 젊었을 때는 정의파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바르고 예. 따뜻하게 예. 가야 한다, 살아야 한다. 우리 이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바르고 따뜻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굉장히 상대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시고 지금 댓글로는 그 폭력감이 아니라 교육감을 뽑아야 합니다라는 이제 글을 이정훈님께서 올려주시면서 그런 말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조금 비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요청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후보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 하시는 것 같고 또 지금 정 후보께서 갖고 계신 이런 이제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계신데요. 댓글 잠깐 소개해 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민생 거리 현장의 대통령입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댓글 주셨는데요. 화이팅입니다라고 해주시면서 지금 채널 안진걸 TV, 박시영 TV, 임시현 TV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시민운동가 안진걸 소장이 이렇게 댓글 주셔서 특별히 소개를 드렸고요. 자, 서울시 교육감을 이제 하시게 되면 이제 시민운동 단체 또는 학부모 단체 여러 이제 단체들과 또 외부적 소통도 하셔야 되고 또 좀 더 나가면 이제 정당이든 또 정치권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협의 같은 걸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교육 전문가로 많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좀 외연 활동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첫째는 저는 그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철저하게 현장 중심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왔습니다. 늘 현장을 찾고 거기에서 중요한 문제를 포착을 하고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현장을 찾아서 네. 특히 어려운 현장들을 찾아서 문제를 챙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과 우리나라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미래 서울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제 뜻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인 정치 지형에서 가능하냐? 그것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힘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정치권이나 또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확실히 있는 후보는 맞습니까? 지금 뭐 공개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예. 우리 이 민주 진보를 사랑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합리적인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 쪽에서 보면 좀 교육감이 좀 힘 있는 교육감, 영향력이 큰 사람 뭐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손색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우리 그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의 경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당신은 초중고 교육을 잘 모르잖아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학습 능력은 뛰어납니다. 이미 매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원들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또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중국이나 뭐 이 우리 주변 여러 나라들의 그 교육 전문가들도 만나서 필요하다면 협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은 이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서울교육의 성과를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정치권 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그 흔히 말하는 식견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균형 감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그 혁신성 이런 걸 높게 평가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제안들이 과거에는 맡아달라고 중요 요직에 대해서 요청도 많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시죠. 민주당이 누가 제일 잘 아시던가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처음 그 정치권으로부터 이 콜을 받은 것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예.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제가 이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열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제가 가까이 하지 못했지요. 네. 아니 이 정치권 인사들 또는 민주당 대표 분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좀 뭐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공개적인 데서 말하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과거에 살아왔던 이력을 보면 충분히 장관도 하실 수도 있고 정치권에 또 들어가서 선출직 공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예. 민주당 같은 데서는 보통 혁신위원장 이런 위촉을 하잖아요. 외부 인사를. 그때 이제 정의식 교수님 늘 하마평에 있었고 만난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저는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뭐 실제로 뭐 혁신위원장도 거론된 적이 있고 뭐 공천관리위원장도 거론된 적이 있고 또 뭐 그 밖에 다른 뭐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저는 기본적인 철학이 사회가 부른다면 그 부름에 응답을 해야 한다. 다만
제가 걸어온 길, 교육과 연구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다. 그런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런데 이렇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번에는 자신감이 확실히 있다. 저는 이번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무엇인가 부르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광야에서 누군가 부르는 예.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이제 특히 그런 이유는 아마도 제 이 조희연 교육감이 제 친구여서 그런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복절 사태를 보면서 야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서희초등학교 사태를 보면서 야 우리 교육 공동체가 저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런 세 가지 요인이 네. 저를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전혁 후보께서 며칠 전에 뭐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교육감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입장은 선거 후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 생각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튼튼히 서려면 분권 자치가 좀 더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는 교육 자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교육감 선거를 부정하면 선거에 나오면 안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명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분권 자치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당당한 역사의 주인으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다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불편한 질문 좀 드릴 텐데요. 이제 이렇게 과거의 뭐 이력 또는 경력 그리고 사회적 식견 또 평가를 받고 계신데 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계신 분이 정근지 교수 누구야 설교감 나왔어 이렇게 하면서 대중성이 좀 상당히 떨어진다 지금 현재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얘기 들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학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지명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막상 이 선거에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있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가 좀 절제해온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글을 쓸 때나 이런 것도 늘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제가 말을 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편으로는 부족해서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절제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 자체도 적은 거죠. 이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소지가 예. 별로 지금 별로 못 느꼈거든요. 물론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이 선거를 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종교계 지도자들 다 뵀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씀. 또 우리나라 그 대기업을 이끄는 그 이른바 총수들 또 몇 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평가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저보다도 더 40년 동안 교육계에 있었던 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걸 보고 우리 교육이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로도 배우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로부터 배우고 또 우리 선생님들로부터 배우고 그러면서 배우면서 함께 가는 그런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독선에 빠진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진 교육감은 반드시 큰 혼란을 불러올 씨앗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제 인지도 좀 높이십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도 하지만 인지도 확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 높이실 건지 비장의 무기를 좀 공개해 주시죠. 비장의 무게는 없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오늘도 그랬지만 저의 어떤 본심을 말씀을 드리면 저 사람은 확실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네. 아마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짧게 말하면 정정당당 정근식, 와. 민주진보 정근식, 정입니다. 교육감 정답은 정근식. 그렇습니다. 정답은 정근식. 약간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기억은 확 남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디 유튜브 방송에서 예. 당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제가 사실은 온화한 카리스마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유쾌한 정 선생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KBS 사태를 보면서 유쾌한 정 선생이 굉장히 불쾌해졌습니다. 예. 저는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예. 화를 내는 게 제 돌이켜 보면 한 20년마다 한 번씩 화를 내는데 지금 20년 만에 한 번 화를 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여론조사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쭉 해보면요. 다른 사회적인 정책에 비해서 교육 정책은 이념간의 그 지향점 차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습니다. 다른 정치 현안이나 사회 현안에 비해서.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감 상은 좀 합리적이고 품격 있고 이런 분들 좀 결점이 적은 이런 후보를 원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시민들이 인식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고는 우리 댓글로 귀엽다는 이미지도 귀엽다는 이미지도 그런 있고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목소리가 또 까랑까랑한데 예. 또 근엄한 이미지에 또 학자 출신에 이러니까 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잘 섞어 놓은 맛있는 짬뽕 같다. 뭐 이런 또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질문드렸던 거는 후보로서 대중성이 좀 약한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단점입니다. 단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지금 선거 비용을 모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도 단점입니다. 아, 그것도 단점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펀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잘 안는데 그래도 절박해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정근식 펀드에 가입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도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리는 것도 또 단점입니다. 이거 계속 올려놓고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우리 지금 준비한 이제 자막 있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막에 네. 자 민주진보 정근식 후원 계좌가 이렇게 있고요. 후원 계좌에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시면 금리를 달리로 연 3.5% 이렇게 선거 끝나면 선거 비용 보전 받는 대로 돌려드리니까 이 돈은 일종의 정기예금과 그렇죠. 같은 것이고 예. 또 15% 이상 득표를 하게 되면 100% 선거 비용 보전을 받기 때문에 정말로 십시일반에서 형편 되시는 분들은 정근식 후보의 펀드에 가입을 했어요. 아, 여기 보니까 교사, 공무원 등 예.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교사, 공무원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안내가 돼 있네요. 왜냐하면 교육 공무원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들이 네. 정치적 기본권이 너무 없어요. 네네. OECD 전체로 비교해 보면 선생님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네. 저는 빨리 그 선생님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적어도 중간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자 네이버 블로그에서 여러분들 정근식 블로그 이렇게 치면은 들어갈 수 있고요. 3.5% 금리로 이자를 보태서 돌려드리기 때문에 꼭 이 펀드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법정 선거 비용이 총 얼마였습니까? 한 30몇 억이 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잘 모릅니다. 예. 뭐 돈이 없는 분이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선거 비용이 지금 얼마쯤 됩니까? 30, 뭐.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모아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게 지금 생각보다 후원하시는 분, 후원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펀드죠, 펀드에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원이고요. 펀드. 예. 하나는 펀드고요. 예. 네. 저 후원금은 얼마까지 모을 수 있습니까? 거기도 후원금도 한 20억 정도까지 모을 수 있고 이제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는 금리까지 계산해서 돌려드린다 이렇게 하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유튜브 채널 역사상 최초로 600만 구독을 가진 유튜브 채널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 대단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근식 후보가 아이디어를 냈고 오히려 KBS, MBC, SBS보다는 유튜브 동시 접속이 10배쯤 많았다.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야, 세상이 이제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유튜브에 다니면서 특히 저는 강추가 뉴스공장은 매일 나가셔야 한다. 예. 동시 접속이 한 20만 명 가까이 되니까요. 15만, 20만. 제가 처음 출연을 해서 예. 정근식 TV 136명이 10,000명이 됐습니다. 와. 지금은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김어준 총사한테 확실히 부탁해서 매일 불러달라. 나는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는지를 사실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야, 이 유튜브 종사하시는 분들, 유튜브의 이 리더들이 정말 우리 사회의 진짜 뉴 오피니언 리더들이다. 예. 이렇게
철검을 했습니다. 또 출전하겠습니다. 새날 TV 있습니다. 새날 TV. 새날도 굉장합니다. 충성도가 아주 높고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박시영 TV, 스픽스 이런 데 나오시면 되고요. 시간 나시면 아니라 거기는 언제든지 불러주면 제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방송을 정말로 대한민국 6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함께하는 유튜버 연합방송으로 서울시 교육감 후보, 민주진보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 모시고 토론회 진행했는데요. 공동주최 유튜버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픽스와 박시영 TV, 새날 강성범 TV, 뉴스토마토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죠. 안진걸 TV, 서성만 TV, 김성수 TV, 시사발전소. 특히 시사 급발진은 오늘 강력하게 커뮤니티에 알려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정는 TV, 인사이트 TV, 박예설, 임세은, 우이종 소리 TV, 뉴스맥 TV, 깡녀 TV, 이현영 TV, 굿모닝 충청, 리키의 사회를 보는 시선, 시민언론 민들레, 랑맨 TV, 시사의 품격, 마을 교육 공동체, 파란숨, 과일나무, 김성빈, 촛불행동TV, 정치타바TV, 명쇼츠TV 총 600만 명을 모아냈는데 오늘 이렇게 공동 중계해준 또 유튜버 채널의 유튜버들에게도 우리 후보가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학생들에게는 꿈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긍지를,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는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부로 더하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당당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긍지와 명예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유튜브 이 리더들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도 오늘 유튜브를 봐주시는 정말 600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들을 대신해서 저하고 박시영 대표가 정말 정근식 후보 성공하라고 선전하라고 우리가 큰 박수 한번 드릴 테니까 제작진도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정입니다. 정답은 정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름 마케팅이 중요한 게 지금 성씨가 후보가 4명인데 성씨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정근식 외우기 어려우면 정자라도 외우자. 후보, 정 후보. 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이제 사전 투표일입니다. 저는 투표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후원 또 펀드 가입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민주진보 후보가 실제로 대한민국을 통합하고 이끌어가는 정말로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확신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정근식 후보 당당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6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공동으로 진행한 서울시 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후보자 토론회, 정근식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셨던 우리 박시영 대표께도 감사히 말씀드리고 후보님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